너는 매일 밤 젖은 베개와 손에서 빛나는 휴대폰을 들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일은 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날이 될 거야. 내일은 드디어 그를 차단할 거야. 하지만 아침이 오면 휴대폰이 울리고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고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전기 충격 같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그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그 순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네 약점이 아니라 네 완벽한 변명이라면 너는 진짜 무엇이 두려운 걸까? 아마 문제는 네가 그를 놓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를 놓았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게 되는 게 두려운 걸지도 모른다. 너는 이미 수천 개의 노 콘택트 영상들을 봤고 자기에 관한 글들을 읽었으며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다. 곧 지나갈 거야. 딴 데 집중해. 그는 그럴 가치 없어. 그런데도 너는 다시 여기 있다. 똑같은 지점에서 계속해서 너를 그에게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과 싸우고 있다. 좌절감은 잔혹하다. 왜냐하면 내 안의 한 부분은 네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지만 다른 부분, 중독된 부분은 그의 관심을 비록 독이라 해도 또 한 번의 작은 주사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은 이게 아니다. 왜 우리에게 해롭기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마음에는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진짜 질문, 거의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질문은 이것이다. 네가 그를 놓지 않는 매일매일 너의 어떤 부분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가? 어떤 꿈들, 어떤 에너지, 너의 어떤 미래의 모습이 이미 너를 더 이상 먹여 살리지 않는 사랑의 제단 위에서 희생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는 단순히 노 콘택트라는 규칙,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 병은 아니다. 오늘은 훨씬 더 깊은 것에 관한 것이다. 급진적인 감정적 해독. 오늘 너는 왜 내 뇌가 너를 배신하는지, 왜 내 몸이 너에게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산소인 양소리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를 그에게 묶어두는 화학적 탯줄을 어떻게 자를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과 전략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라. 지금 네가 배우게 될 것은 단지 그를 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자석처럼 매혹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다음 사랑은 반드시 내 수준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너에게 닿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네가 앉아있는 함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신경화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 잠시 시와 노래, 로맨틱 코미디를 잊어라. 실험복을 입고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자. 왜냐하면 진짜 전쟁터는 내 사진첩이나 왓삽 채팅이 아니라 내 두개골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 뇌를 수백만 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 생존과 연결을 위해 프로그램된 고도로 발전된 운영체제로 상상해보라. 네가 애착을 형성하는 행동,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지는 것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 있다. 네가 뇌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뇌는 너에게 킥을 준다. 너를 황홀하게 만드는 작은 화학적 주사. 이 칵테일의 주연 배우는 도파민, 동기와 욕망의 호르몬, 그리고 옥시토신, 애착과 친밀감의 호르몬, 일명 퐁 호르몬이다. 네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뇌는 이 물질들로 범람했다. 응답받은 메시지 하나하나, 함께 웃는 순간들, 가까이 있던 순간마다 도파민이 솟구쳤다. 너는 도취했고 에너지가 넘쳤고 공중을 떠다니는 듯했다.
동시에 모든 포옹, 모든 취약한 순간은 옥시토신을 분비했다. 깊은 유대, 안전함과 소속감이 형성되었다. 내 뇌는 그때 단순한 교훈을 배웠다. 이 사람은 행복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생존을 의미한다. 그는 이 사람과 너의 보상 중추 사이에 직접적인 신경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내 뇌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마법처럼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너가 아니라 내 생물이 극도로 강력한 보상원을 발견한 것을 축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원천이 갑자기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거나 노골적으로 독성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거기에서 진짜 갈등이 시작된다. 내 뇌는 미묘한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가 너를 잘 대하는지, 나쁘게 대하는지,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건강한 사랑을 주는지, 아니면 독이 묻은 부스러기만 주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만 안다. 이 사람이 네가 중독된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분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급이 끊기면 내 뇌는 공황에 빠진다. 금단 증상이 시작된다.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시련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금단이다. 내 몸은 글자 그대로 그 약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너는 모르는 사이에 다음 용량을 찾는 중독자가 되고 만다. 네가 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할 때마다 너는 도파민과 함께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올렸나? 온라인인가? 내 스토리를 봤나?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미세한 주사처럼 떨림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스토킹은 마조히즘이 아니라 뇌가 킥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다. 그리고 네가 옛 대화들을 다시 읽을 때마다 과거의 화학을 다시 불태우려 한다. 어제의 말들 속에서 오늘 사라진 옥시토신을 찾는다. 더 이상 내 잔에 없는 와인의 기억에 취하고 싶은 것이다. 진짜 문제는 너는 그에 대한 내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은 더 쉬웠을 것이다. 네가 싸우고 있는 것은 납치된 너 자신의 생물학이다. 본래는 너를 살아있고 연결되게 하려던 보상 시스템이 이제는 너를 배신하고 있다. 그것은 너를 역설적으로 너를 파괴하는 단 한 사람에게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신경학적 인질극이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상징이 되었고 버튼이 되었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를 찾으려 할 때마다 네 뇌는 소리친다. 버튼을 눌러. 내 용량이 필요해. 무슨 대가가 들든 상관없어. 내일 얼마나 아플지는 상관없어. 지금의 안도감만 원해. 그래서 이성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성적 결정이 아니라 원시적인 충동, 신체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조종사가 아니다. 멀리서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화학적 칵테일의 노예가 되었다.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적은 네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건설한 이 신경 고속도로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것을 파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 새로운 길을 건설해야 한다. 더 건강한 길을, 그 길에서 너의 행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도록. 하지만 이 재건은 참호전이다. 그리고 이제 내 뇌가 자기 화학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걸 알았으니 가장 어두운 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간과 공허의 전장. 여기서 시련에 관한 가장 크고 가장 잔혹한 거짓말이 드러난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생각. 그것은 상처를 직접 바라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언어적 진통제다. 현실은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는다. 시간은 단지 빈 캔버스일 뿐이다. 치유하는 것은 네가 그 위에 그리는 것이다. 만약 명확한 의도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지진 이후 무너진 집을 그대로 두고 벽이 저절로 복구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은 없다. 벽들은 부서진 채로 남고 단지 더 조용히 무너질 뿐이다. 먼지가 균열 위에 내려앉고 잡초가 그 주위에 자라난다. 하지만 구조는 여전히 파괴된 채로 남는다. 그리고 어느 날 수년이 지난 후 너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고 여전히 폐허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감정적 상처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단단해지고 네 내면의 건축 일부가 되어 조용하지만 해롭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새로운 관계, 모든 결정, 자존감의 모든 조각에 영향을 미친다. 종종 그 누수가 어디서 오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네가 매일 맞서는 진짜 적은 그 사람의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남긴 공허다. 그리고 내가 네가 이해하길 원하는 것은 그 공허는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신경생물학적, 심리학적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네 에너지를, 내 일상을,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네 정체성의 감각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다. 이 공허는 세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상의 공허다. 아침에 차가운 침대의 빈자리,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귀를 찢는 듯한 침묵, 더 이상 오지 않는 잘자 메시지,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쓰고 싶어하는 내 엄지손가락. 예전에는 담요와 영화로 가득 찼던 일요일이 이제는 죽은 시간의 심연이다. 패턴과 예측 가능성을 사랑하는 내 뇌는 혼돈과 금단 속으로 추락한다. 부재는 신체적 허기처럼 느껴진다. 내적 안전 계획의 일부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층은 사회적 공허다. 갑자기 우리가 너와 그로 분해된다. 커플 모임 초대는 불편해진다. 공통의 친구들은 지뢰밭이다. 도시의 모든 구석이 너희의 기억으로 저주받아 있다. 너는 마치 네 자신의 삶에서 추방된 사람처럼 느낀다. 이 사회적 절단은 잔혹하다. 왜냐하면 소속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너를 취약하게 만들고 그 독성 있는 이야기, 그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를 키운다. 그러나 세 번째 층, 이 블랙홀의 핵심은 정체성의 공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내 정체성의 일부는 그를 통해 정의되었다. 그의 여자친구, 그를 이해하던 사람, 그를 달래던 사람, 그를 웃게 하던 사람. 그가 떠났을 때 그는 단지 그의 존재만이 아니라 네가 연기하던 역할도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너는 무대 한가운데 대본도 없이 네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서 있다. 바로 이것이 너를 공황에 빠뜨리는 위기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필사적으로 어떤 변명이라도 찾아 옛 정체성으로 도망가려 한다. 비록 그것이 너를 작게 만들었더라도. 그리고 네가 그를 잊어야 해. 더는 그를 생각하지 말아야 해. 라는 민간 요법을 적용하려 할 때 너는 가장 교묘한 함정에 빠진다. 생각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그를 잊으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기억하는 것이다. 내 뇌는 끝없는 루프에 갇혀 대화, 다툼, 이별을 반복한다. 네가 피약적이어서가 아니라 절박하게 다른 답, 결코 오지 않을 다른 결말을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 폭풍의 눈 속에서 가장 해방적인 깨달음이 놓여 있다. 새벽 3시 가슴의 그 찌름,
그의 프로필을 찾아보고 싶은 거의 육체적인 충동. 그것은 내 영혼이 그의 영혼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자신의 자아의 구조 신호다. 비명을 지르는 내 신경 말단들의 고통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그리움으로 착각했다. 내 몸은 그를 부르지 않는다. 너를 부르고 있다. 그 두려움은 마침내 앞으로 보라고 애원하는 내 미래의 너다. 뱃속의 그 당김은 드디어 그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너의 직관이다. 그 외로움은 그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네 자신의 부재다. 너는 그를 위해 너 자신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난 후 너는 네 자신의 최초의 버려짐과 마주한다. 그는 너의 완벽한 마약, 가장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게 해주는 이상적인 산만함이었다. 네 자신을 알게 되는 것, 너를 다시 세우는 것,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고통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 네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너는 깨닫는다. 너는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보다 감옥을 더 두려워하는 내 안의 부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 뇌의 깊은 곳을 지나 화학이 너를 어떻게 배신하는지 보았다. 우리는 공허의 사막을 걸었고 그것의 메아리를 일상, 사회적 삶, 정체성 속에서 느꼈다. 우리는 시간의 거짓말을, 망각의 함정을 폭로했다. 나는 너의 고통이 내 존재 자체에 SOS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깨달음조차 끝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 앞의 마지막 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잔혹하다. 너는 그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네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한다. 조용한 방에서의 네 자신의 동반을 두려워한다. 넷플릭스가 꺼지고 전화기가 옆방에 있을 때 떠오르는 질문들을 두려워한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정말 누구인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 모든 자유로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만약 문제는 결코 그가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침묵은 거울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보는 것은 아마도 수년 동안 피했던 것이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조연을 맡는 것이 더 편했다. 그를 지탱하고 사랑하고 달래던 완벽한 여자친구. 혹은 더 나쁘게는 그의 거의 무언가. 희망에 중독된 자. 혹은 가장 파괴적으로는 그의 선택지, 그의 플랜 B. 이 역할들 각각은 내 벌거벗은 진실에서 너를 멀리하게 한 가면이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역할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대본 없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너를 두렵게 한다. 그래서 너는 그의 기억에 매달리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와 싸우고,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다시 읽는다. 그가 내 내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한 너에게도 역할이 있다. 버려진 자의 역할일지라도 그의 부재는 아프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익숙한 고통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 너의 자유와 책임의 현기증. 그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는 네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다. 너의 이야기 속 악당. 네 삶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너는 그에게 투사할 수 있다. 나는 불행하다. 그가 나를 부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문제로 남아있는 한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고통받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놓아주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180도 돌아선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너를 비춘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더 이상 탓할 악당도 없다. 오직 너만 있다. 내 삶의 운전대에 앞에는 끝없는 바다와 방향을 정할 모든 책임이. 그리고 바로 그 책임은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자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 다시 들어라. 내 안에 쌓아올린 벽들을 무너뜨릴 때까지. 놓아준다는 것은 그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너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되찾기의 행위다. 너는 마약을 포기하는 것이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둥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조연을 죽여서 주인공, 네가 늘 되었어야 했던 그 존재, 이 마침내 태어나게 한다. 내 이야기의 절정은 그가 돌아오는 날이 아니다. 절정은 바로 이 순간이다. 너를 구해야 할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실은 거기 있다. 거칠고 눈부시게. 너는 감옥의 창살을 보았고 네가 부분적으로는 간수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물론 지금 너는 해방과 공포 사이에서 찢어진 듯한 기분이 들고 있다. 그럼 내가 이 진실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이해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계획이 없으면 이해는 단지 세련된 고통의 한 형태로 남는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간다. 바로 여기서 네가 열쇠를 받는다. 전략은 싸우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훨씬 더 영리하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인 대체 전략, 더 정확히는 능동적 신경 재배선이라고 부르자. 원리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혁명적이다. 내 뇌는 네가 행복을 갈망하는 욕구를 이 사람과 직접 연결하는 신경 고속도로를 구축해왔다. 두려움이나 외로움 혹은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내 뇌는 습관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선택한다. 순수한 의지로 그 길을 막는 것은 마치 모래주머니로 강을 막는 것과 같다. 결국엔 둑이 무너진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다.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새로운 수로를 파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그를 찾고 싶은 모든 충동은 순수한 감정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고 의식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뉴런 하나하나를 통해 내 뇌를 새롭게 훈련시켜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고갈되지 않는 원천, 즉 너 자신에게서 나오게 한다. 이것이 앞으로 21날 동안의 프로토콜이다. 신경과학이 새로운 습관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너는 철칙을 따르기로 약속한다. 그와 관련된 모든 충동은 가로채어 교체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오늘만도 없다. 모든 충동은 알람이고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다. 세분화해보자. 소통 충동,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반응하는 것. 그 뒤에는 들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대체 1. 너의 디톡스 일기. 공책을 하나 꺼내 그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거기에 적어라. 분노, 슬픔, 그리움까지 세세하게. 글을 쓰면서 감정을 방출하지만 그에게 힘을 주지는 않는다. 대체 2. 다리 전화. 친구에게 전화해라. 단, 명확한 규칙이 있다. 그는 금지다. 이 대화는 그에 대해 하소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다. 내 꿈, 프로젝트, 여행이나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라. 내 뇌는 사회적 연결을 의존이 아닌 성장과 연결하는 법을 배운다. 통제 충동, 그의 프로필을 몰래 보고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하고 스토리를 보는 것. 이것은 두려움을 달래고 확신을 찾으려는 시도다. 대체 1. 힘의 거울. 거울 앞에 서서 내 눈을 바라보며 외모와 관계없는 네가 좋아하는 3가지를 말해라. 나는 내 회복력을 좋아해. 나는 내 유머 감각을 좋아해. 나는 오늘 내가 해낸 것에 자랑스러워. 이렇게 확신을 찾는 방향을 안으로 돌린다. 대체 2분 창의력.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창조한다. 단락 하나를 쓰거나 서랍을 정리하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화음을 연습하거나 식사를 계획해라. 너의 긴장된 에너지를 내 공간 안의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꾼다. 향수 충동, 옛 사진을 보고 너희 노래를 듣고 장소를 다시 찾는 것. 그 뒤에는 현재의 고통을 추억으로 마비시키려는 욕구가 있다. 대체 1. 미래 시각화. 눈을 감아라. 1년 후 네가 되고 싶은 여자를 상상해라. 그녀는 어떻게 걷는가? 어떻게 미소 짓는가? 무엇에 자랑스러워하는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 여자가 되는 기쁨을 느껴라. 죽은 추억 대신 살아있는 영감으로 내 뇌를 먹인다. 대체 2. 신체 앵커. 내 정신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 즉시 신체 상태를 바꿔라. 스쿼트 20개를 하거나 힘을 주는 음악을 들으며 10분 동안 빠르게 걸어라. 혹은 얼굴을 찬물에 담궈라. 추억의 최면을 끊고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명확한 행동이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인위적이고 아마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정상이다. 지금 너는 네 정신의 정글 속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오래된 편안한 고속도로는 크게 너를 부른다. 그러나 매번 네가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을 더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치워내며 오래된 고속도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다. 그리고 여기 이 결정의 마지막 전환점이 온다. 이 21날의 목표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미움도 사랑만큼이나 하나의 유대, 단지 다른 부호일 뿐이다. 진정한 목표는 훨씬 더 고귀하고 최종적이다. 무관심. 언젠가 너는 무심코 그를 스칠 것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분노도 사랑도 향수도 아닌 단지 고요하고 먼 무관심. 그를 기억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삶에서 알던 누군가처럼 느껴져야 한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삶. 이 갈등의 해법은 상처를 닫는 것이 아니라 흉터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 되는 것이다. 질문은 더 이상 언제 그를 잊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얼마나 놀라운 여자가 될까? 이다. 우리는 깊이 여행했다. 우리는 내 뇌의 기관실로 내려가 화학의 폭정을 이해했다. 우리는 공허의 황량한 풍경을 지나며 모든 유령에 이름을 붙였다. 나는 내게 의식적 대체 전략이라는 지도와 나침반을 주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이 단지 누군가를 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이것은 훈련장이었다. 그의 부재에 맞선 진짜 싸움은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는 법에 대한 고급 강의다. 네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단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궁전의 중심에는 우리 문화가 흔히 이기적이거나 차갑다고 낙인 찍는 단어가 있다. 초연함. 우리는 흔히 초연한 사람을 멀리하고 사랑할 줄 모르며 거의 로봇 같은 존재로 상상한다. 위험한 풍자다. 진정한 초연함은 냉정함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초연함은 감정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 없음을 의미한다. 잃을 두려움도 충분하지 않을 두려움도 혼자가 될 두려움도 없다. 집착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숨겨진 계약과 함께 사랑한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행복하기 위해 네가 필요하다. 초연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너를 선택하지만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의 만족은 나의 책임. 그것을 너와 나누기로 선택한다. 나는 내 안에서 완전하고 이 충만함에서 너에게 내 최선을 주며 사슬도 빚도 없다. 그러므로 초연함은 냉혹함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사랑의 가장 용감한 행위다. 그것은 내 영혼의 독립선언이다. 이 문장을 머리에 새겨라. 나는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부스러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그를 넘어선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이것이 네가 부스러기를 받아들인 첫 번째 순간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너를 소모시키지만 거짓된 안전을 주는 직장에서 그럴지도 모른다. 혹은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우정 속에서일지도. 아니면 네가 보이지 않는 가족의 역학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전염병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묶어두는 큰 거짓말이다. 이 사람으로부터의 해독은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스러기에 대한 알레르기를 개발할 기회다. 그는 가혹한 스승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부패한 맛과 만찬을 구분하는 것, 다시는 혼동하지 않도록. 네가 의식적인 대체의 전략을 적용할 때 그의 이름을 단지 내 마음속 칠판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네 삶을 방으로 상상해보라. 오랫동안 이 사람은 그의 모든 물건, 혼란, 그리고 유령들과 함께 중앙을 차지했고 너는 구석에 숨어 살았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모든 오래된 잡동사니를 치워내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그 방이 거대하고 텅 비고 거의 위안이 되지 않는 듯 보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말한 공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의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의 공허다. 하얀 캔버스, 비옥한 토양이다. 이제 내 삶을 어떻게 꾸밀지 결정할 공간이 있다. 새로운 우정들, 늘 미루어왔던 취미,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열정들, 내 안을 불태우는 커리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매혹적인 사람을 알 공간이 있다. 바로 너 자신. 그리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난다. 우주, 혹은 네가 무엇이라 부르든 는 메아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네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기준을 반영한다. 네가 부스러기를 받아들였을 때 삶은 바로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보냈다. 결핍. 그러나 네가 내 기준을 높이는 순간, 네가 행동으로, 단지 말이 아니라 우주에 말하는 순간, 내 값어치는 올라갔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새롭게 조정되기 시작한다. 부스러기 수준에서 진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떠난다. 왜냐하면 네 새로운 에너지가 그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자존감에 맞는 사람들과 기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삶은 네가 부르는 것만으로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랑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불완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볼 때 그것을 줄 것이다. 다음에 오는 사람은 너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를 찾을 것이다. 이미 구원받고 완전한 상태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네가 옛 사랑의 잔해를 치유하면서 지은 궁전을 즐기는 것이다. 이별은 너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를 산산이 부숴 빛이 틈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고 더 맑은 곳으로 올라온 후 우리는 이제 문턱에 서 있다. 이것이 나의 말의 끝, 그리고 내 길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들은 모든 것, 분석, 전략, 성찰, 네가 그것을 마지막 결단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는 마지막 관점의 전환으로 내 마음속에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무가치 한 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주,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너는 이 사람이 네 삶에 남긴 공간을 바라보며 그것을 공허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상실, 어둠, 차가움의 말로 묘사했다. 오늘 나는 내게 부탁한다. 이 변형의 마지막 행위로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멈추어라. 왜냐하면 네가 바라보는 것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초대다. 지금까지 너 자신에게 허락한 것 중 가장 급진적인 호기심으로의 초대.
이 자유로운 공간의 한가운데 앉아 진심으로 네 자신에게 묻는 초대. 도대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너를 위해 꿈꿨던 것이 아니다. 그가 내게 믿게 한 것도 아니다. 오직 너. 어떤 음악이 네 영혼을 울리게 하는가? 어떤 대화가 네 정신을 불태우는가? 어떤 불의가 네 마음을 불타게 하는가? 어떤 재능들을 시간이나 용기가 부족해 묻어두었는가? 이 공간은 네 자신의 영혼의 고고학자가 되어 너를 작게 만들었던 관계의 잔해 속에 묻혀있던 보물들을 발굴하도록 하는 초대다. 그것은 감정적 주권으로의 초대. 내 자신의 삶의 나라에서 두 번째 시민이 되는 것을 멈추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쁨에 대한 허락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도록.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오직 네가 네 감정을 검증하고 오직 네가 네 성공을 축하하며 오직 네가 네 패배를 위로한다는 것이다. 네 자존감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오르내리는 주식이 아니라 네가 내 내적 왕국을 세우는 황금의 토대다. 이 공간은 또한 피해자 역할의 왕좌를 내려놓고 네 자신을 행복의 여왕으로 세우도록 하는 초대다. 가장 거친 형태의 연민으로의 초대. 한때 네가 되었던 여자를 바라보며 부스러기를 받아들였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했던, 오지 않는 메시지를 기다렸던 그 여자를, 그녀를 심판하지 않고 껴안는 것이다. 그녀가 가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녀를 존중하고 용서하며 마침내 놓아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되어가는 여자는 네가 더 이상 옛 여자의 그림자를 짊어지지 않을 때만 자유롭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네 자신과 평화 조약을 맺도록 하는 초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로의 초대다. 한때 그의 말을 분석하고 그의 침묵을 해석하고 그의 귀환을 바라며 소비했던 그 거대한 에너지, 그것이 내 가장 소중한 자본이다. 순수한 힘의 흐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재지향할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지을 것인가? 프로젝트, 예술작품, 더 강한 몸, 더 깊은 관계, 더 지혜로운 영혼. 더 이상 너희 과거의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아니라 너의 미래의 건축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라. 내 고통은 네가 허락한다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다. 이 공간은 옛 사랑의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내 새로운 삶의 대성당을 세울 기초다. 그러므로 다음번 네가 그의 부재의 따끔거림을 느낄 때 이 작은 의식을 행하라.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네가 그리워 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라. 나는 환영한다. 환영한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환영한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환영한다. 타협하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네 자신의 길을 걸을 힘을. 아무도 네가 다른 누군가가 되도록 강요하지 않을 때의 그 여자. 바로 그 여자를 세상은 기다린다. 바로 그 여자가 언젠가 네가 죽을 만큼 사랑하게 될 여자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네가 그의 부재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은 네 자신의 존재의 장엄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침내 내게 속한 모든 공간을 차지할 용기를 내겠는가? 네 마음은 부서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확장되고 있다. 고통이 남긴 모든 틈은 이제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힘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입구다.